인생 오솔길의 독서노트. 어니스트 해밍웨이 작가는 1899년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태어나 20세기 미국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중 한 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해밍웨이는 직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실주의적 서술과 인간 내면의 강인함, 용기, 상실에 집중하는 작품을 주로 썼으며 그의 문체는 간결하고 직설적이면서도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무기여 잘 있거라, 노인과 바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등이 있으며 1954년 노인과 바다 작품으로 퓰리처상과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소개할 노인과 바다 작품은 쿠바의 늙은 어부 산티아고가 주인공인 소설입니다. 산티아고는 오랫동안 고기를 잡지 못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불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굴하지 않고 바다로 나가 큰 물고기를 낚으려는 끈질긴 의지를 보여줍니다. 어느 날 그는 바다 깊은 곳에서 거대한 청새치마를 인을 낚습니다. 산티아고는 이 큰 물고기와 사흘 밤낮을 씨름하며 끈질기게 싸웁니다. 결국 물고기를 잡아 배에 묻고 돌아오는 길에 상어떼가 물고기를 공격해 거의 다 먹어치우지만 산티아고는 자신의 한계와 자연의 힘을 절실히 느끼면서도 투쟁을 멈추지 않습니다. 소설은 인간의 끈기, 고독, 자연과의 싸움, 그리고 인간 존엄성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산티아고는 비록 물고기를 완전하게 지켜내지는 못했지만 그의 용기와 인내는 그 자체로 위대한 승리로 그려집니다. 그럼 오늘의 작품 노인과 바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노인과 바다. 그는 멕시코만에서 작은 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하는 노인이었다. 대부분 혼자 나가곤 했는데 고기 한 마리도 낚지 못한 채 허송세월만 보낸 지 벌써 84일째였다. 처음 40일 동안은 어떤 소년이 함께 있었다. 하지만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자 소년의 부모는 아들에게 말했다. 그 노인은 이제 확실히 불운을 만난 것이고 그것도 마침내 최악의 불운인 살라오가 분명하다고. 결국 소년은 부모의 뜻에 따라 다른 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나갔다. 소년이 옮겨 탄 배는 첫 주에 제법 큰 고기를 3마리나 낚았다. 그러나 소년은 매일 빈 배로 돌아오는 노인의 무거운 발걸음을 보는 것이 안쓰러웠다. 그래서 노인이 돌아올 시간쯤이면 바닷가로 나와 기다렸다가 노인이 쓰는 낚싯줄과 갈고리, 작살, 돛대를 나르곤 했다. 돛은 군데군데 밀가루 자루로 기워져 있었는데 둘둘 말면 마치 영원한 패배자의 깃발 같아 보였다. 노인의 목덜미에는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고 볼은 심하게 야위어 있었다. 얼굴에는 열대 태양과 바다가 만들어낸 갈색 반점이 양쪽 뺨 아래까지 번져 있었다. 손에는 큰 고기를 잡을 때 밧줄에 생긴 깊은 상처들이 마치 훈장처럼 새겨져 있었다. 그러나 그 상처는 최근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 만들어진 흔적이었다. 노인을 둘러싼 것은 무엇 하나 낡고 늙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만큼은 언제나 바다처럼 젊고 맑았으며 패배를 모르는 빛이었다. 산티아고 할아버지. 조각배를 끌어올린 뒤 두 사람은 둑 위로 함께 올라가고 있었다. 그때 소년이 말했다. 실은 다시 할아버지와 함께 배를 타고 싶어요. 요즘 우린 돈도 좀 벌었잖아요. 노인은 오래전부터 소년에게 고기잡이를 가르쳤고 소년도 노인을 깊이 따랐다. 아니야.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넌 이제 운 좋은 배를 탔으니 그냥 거기 남아있거라. 하지만 할아버지는 84일 동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린 3주 동안 매일 큰 놈을 잡았고요. 알고 있지? 노인은 조용히 대답했다. 네가 내 실력이 의심스러워서 떠난 게 아니라는 걸 알아. 아버지 때문에 떠난 거예요. 아직 어려서 아버지 말을 들어야 했고요. 그래, 그렇지.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그래야지. 우리 아버지는 신념이 약해요. 그래? 노인이 소년을 돌아보며 눈길을 주었다. 하지만 우린 신념이 있지. 그렇지 않니? 네, 맞아요. 소년은 쉬지 않고 노인에게 말을 이어갔다. 오늘은 테라스에서 맥주 한 잔 대접할게요. 그리고 나서 저 어구들을 집으로 나르죠. 좋지. 노인은 즐겁게 웃으며 말했다. 우린 어부잖니? 두 사람은 테라스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노인을 보자 주변의 어부들이 그를 은근히 놀렸지만 그는 전혀 화를 내지 않았다. 몇몇 늙은 어부들은 괜스레 마음이 불편했지만 함부로 굴지는 않았다. 다만 조류나 낚싯줄을 들이운 깊이, 최근에 좋은 날씨나 고기잡이 이야기를 점잖게 나눌 뿐이었다. 그날 운이 좋았던 사람들은 잡은 돛새치를 2개의 널빤지에 묶어 길게 눕히고 무거운 듯 두 사람이 나눠 들고 비틀거리며 어류 저장고로 옮겼다. 거기서 아바나 시장으로 실어갈 냉동 화물차를 기다리는 것이다. 상어 공장에서는 도르래와 밧줄로 상어를 매달아 간을 빼고 지느러미를 자르고 껍질을 벗기고 살을 토막내어 소금에 절이는 등 분주하게 작업이 이어졌다. 바람이 동쪽에서 불면 상어 공장의 냄새가 항구를 넘어 퍼졌다. 하지만 오늘은 바람이 북쪽으로 불다 그쳤기 때문에 냄새도 흐릿했다. 마침 테라스는 햇볕이 잘 들어 기분이 좋았다. 산티아고 할아버지. 소년이 노인을 불렀다. 응. 노인은 맥주잔을 든 채 옛 생각에 잠겨 있었다. 내일 쓸 정어리를 구해올까요? 아니다. 넌 가서 야구나 하거라. 아직 나 혼자 노를 저을 수 있고 로엘리오가 어망을 던져줄 테니까. 그래도 지금 다녀오고 싶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배를 탈 순 없으니 뭐라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벌써 맥주를 샀잖니? 그걸로 됐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이제 너도 어른이야. 할아버지가 저를 처음 배에 태워주셨을 때 몇 살이었죠? 아마 5살쯤 됐을 거야. 그때 내가 힘센 놈 하나를 낚아 올렸는데 배를 산산조각 낼 뻔했지. 너도 큰일 날 뻔했어. 기억나니? 기억나요. 그놈이 꼬리를 쳐서 가로대가 부러지고 할아버지가 몽둥이로 후려치던 소리까지요. 저를 젖은 낚싯줄 사리 쪽으로 던져버리셨잖아요. 배가 흔들리고 큰 나무를 찍어 넘기듯 몽둥이로 내려치던 소리, 그리고 제 몸에서 피비린내가 나던 것까지 다 기억나요. 그게 다 네 기억이냐? 아니면 내가 나중에 얘기해줘서 아는 거냐? 할아버지랑 함께 배를 탄 일은 전부 다 기억하고 있어요. 노인은 햇볕에 그을린 얼굴을 들고 소년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네가 내 아들이라면 데리고 나가서 큰 모험이라도 해보겠는데? 노인의 표정이 살짝 쓸쓸해졌다. 하지만 너는 내 부모님의 아들이고 이제 운 좋은 배를 탔으니 어림없겠지. 정어리라도 구해올까요? 미끼 4마리쯤은 가져올 수 있어요. 내 것은 오늘치도 아직 많이 남았다. 괴짝에 소금에 절여뒀거든. 그래도 싱싱한 걸로 4마리만 가져올게요. 그럼 하나만 가져오너라. 노인은 말했다. 그는 언제나 희망과 자신감을 버린 적이 없었다. 미풍이 불어오자 마음속에서 새로운 용기와 희망이 피어났다. 2마리만. 소년이 고집을 부렸다. 그래, 2마리만. 마침내 노인도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설마 훔친 건 아니겠지? 훔칠 수도 있었겠지만요. 그런데 소년은 자랑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산 거예요. 고맙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본래 단순한 사람이어서 언제 자신이 겸손했는지 따위는 곱씹어 본 적도 없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겸손함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느꼈다. 조류가 이대로만 유지된다면 내일은 운이 따를 거다. 노인이 스스로를 위로하듯 말했다. 내일은 어느 쪽으로 가실 건가요? 소년이 물었다. 바람이 바뀌면 돌아올 수 있을 만큼만 멀리 나갈 거다. 날이 밝기 전에 떠났으면 좋겠구나. 저도 주인을 졸라서라도 멀리 나갈게요. 할아버지가 큰 놈을 걸면 달려가서 도와드릴 수 있게요. 너희 주인은 너무 멀리 나가는 걸 싫어할 텐데. 맞아요. 그래도 새가 날아가는 걸 핑계 삼아 주인 눈을 피해 멀리 나가볼게요. 돌고래라도 쫓아서요. 그 사람 눈이 그렇게 안 좋니? 거의 장님이나 다름없어요. 그래? 참 희한하구나. 노인은 고개를 갸웃했다. 그 사람은 거북잡이도 한 번도 못 갔겠군. 거북잡이는 눈을 상하게 하니까. 하지만 할아버진 모스키토 해안까지 몇 해나 거북잡이를 다녀오셨잖아요. 그런데도 아직 눈이 좋으시잖아요. 나야 좀 별종 늙은이지. 할아버지, 지금도 정말 큰 고기를 이길 힘이 남아 있으세요? 아마 그럴 거다. 그리고 요령도 많이 알고 있지. 그럼 어구를 집으로 옮기자. 소년이 말했다. 그래야 투망을 챙겨서 정어리를 잡으러 가야지. 노인과 소년은 배에서 고기잡이 도구들을 챙겼다. 노인은 어깨에 돛대를 메었고 소년은 단단히 감은 낚싯줄이 담긴 궤짝과 갈고리대, 작살 등을 옮겼다. 미끼통은 배의 고물 아래쪽에 몽둥이와 함께 놓여 있었다. 그 몽둥이는 큰 고기를 배 안으로 끌어올렸을 때 고기의 힘을 빼기 위해 쓰는 것이었다. 물론 노인의 물건을 훔쳐갈 사람은 없었지만 돛이나 굵은 밧줄은 이슬에 젖으면 좋지 않으므로 집으로 가져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그곳 사람들은 누구도 노인의 물건을 훔치지 않을 거라 믿었지만 갈고리대나 작살은 괜한 유혹거리가 될 수 있으리라 노인은 생각했다. 그들은 노인의 판잣집으로 올라가 열린 문으로 들어갔다. 노인은 돛대를 벽에 기대어 두었고 소년은 궤짝과 나머지 도구들을 그 옆에 놓았다. 돛대의 길이는 판잣집 단칸방의 길이만큼 길었다. 판잣집은 구아노라는 종려나무 껍질로 지은 것이었고 방 안에는 침대 하나, 테이블 하나, 의자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바닥에는 수치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화덕이 있었다. 갈색 구아노 벽에는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의 채색 사진이 붙어 있었는데 이 사진들은 아내의 유품이었다. 한때는 아내 사진도 걸려 있었지만 그것을 보고 있으면 이유 없이 쓸쓸해져서 지금은 깨끗한 셔츠 밑에 감춰두었다. 뭐라도 드실 거 있으세요? 소년이 물었다. 누런 쌀밥 한 냄비랑 생선이 있지. 너도 먹고 갈래? 아니에요. 전 집에 가서 먹을게요. 불 피워드릴까요? 괜찮다. 나중에 내가 피우지. 찬밥으로도 충분하니까. 투망은 가져가도 돼요? 그럼 가져가거라. 사실 노인에겐 투망이 없었다. 소년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둘은 날마다 이런 가상의 대화를 주고받았다. 물론 누런 쌀밥도 생선도 없다는 것도 소년은 알고 있었다. 85이란 숫자는 참 재수가 좋은 숫자야. 노인이 소년을 보며 말했다. 내가 내장을 빼고도 1000파운드가 넘는 놈을 잡아오는 걸 네가 본다면 좋겠구나. 전 투망으로 정어리나 잡아올게요. 할아버지는 문가에 앉아 계세요. 햇볕이 따뜻하잖아요. 그래, 어제 신문이 하나 있으니 야구 기사나 읽어야겠다. 소년은 그 신문조차도 노인이 만들어낸 이야기일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노인은 정말로 침대 아래에서 신문을 꺼내왔다. 반찬가게 페리코가 이 신문을 주더구나. 노인은 소년의 표정을 살피며 말했다. 정어리 잡으면 금방 돌아올게요. 할아버지 것까지 얼음에 담아두고 내일 나눠 가지죠. 대신 제가 돌아오면 야구 얘기 좀 해주세요. 물론이지. 양키즈 팀이 질 리가 없잖니.
그래도 클리블랜드 인디언즈 팀이 걱정돼요. 얘야, 양키즈를 믿어라. 위대한 디마지오가 있잖니. 하지만 디트로이트 타이거즈랑 클리블랜드 인디언즈 둘 다 무서워요. 그러다가는 신시내티 레즈나 시카고 화이트 삭스까지 겁내겠구나. 소녀는 웃었다. 그래도 돌아오면 꼭 얘기해주세요. 그럼 끝자리가 85인 복권 한 장 사는 게 어때? 내일이 딱 85째 날이니까. 좋아요. 소년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 기록 85를 네가 찾아낼 수 있겠니? 당연하죠. 바로 그걸로 주문할게요. 그래, 한 장만. $2 50센트다. 돈은 누구한테 빌리지? 그 정도야 언제든지 빌릴 수 있죠. 그래, 나도 맘만 먹으면 빌릴 수 있어. 하지만 빌리기 시작하면 구걸하게 되니까 그게 문제지. 할아버지, 몸 따뜻하게 하세요. 지금은 9월이란 걸 잊지 마세요. 소년이 걱정스레 말했다. 9월은 큰 고기가 오는 달이지. 노인이 미소 지었다. 5월에는 누구나 어부가 될 수 있단다. 전 정어리 잡으러 다녀올게요. 소년은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한참 후 소년이 돌아왔을 때 노인은 의자에 앉아 잠들어 있었다. 해는 이미 져 있었다. 소년은 침대에서 낡은 군용 담요를 꺼내 의자 뒤로 가 노인의 어깨에 살포시 덮어주었다. 나이는 들었어도 힘이 느껴지는 단단한 두 어깨였다. 목도 아직 튼튼했고 머리를 앞으로 숙인 채 잠든 얼굴엔 주름도 덜해 보였다. 노인의 셔츠는 돛과 마찬가지로 헤어지고 기워져서 색도 들쑥날쑥해졌지만 그 아래 백발은 감출 수 없었다. 눈을 감고 있으니 살아있는 사람 같지 않았다. 신문은 무릎 위에 펼쳐져 있었지만 저녁 바람에도 날아가지 않았다. 발은 여전히 맨발이었다. 소년이 노인을 두고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도 노인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할아버지, 이제 일어나세요. 소년이 조심스레 노인의 무릎 위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그러나 노인은 눈을 떴어도 먼 꿈나라에서 현실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렸다. 이윽고 노인이 부드럽게 웃었다. 이게 뭐냐? 저녁밥이에요. 소년이 대답했다. 드시고 힘내셔야죠. 그런데 별로 배가 고프지 않구나. 그래도 드세요. 밥을 먹어야 큰 고기도 잡을 수 있잖아요. 전에야 안 먹고도 잘만 잡았는데. 노인은 신문을 접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담요를 벗으려 하자 소년이 재빨리 말렸다. 담요는 그대로 두르세요. 제가 옆에 있는 한 밥 안 먹고는 고기잡이 못 나가시게 할 거예요. 노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오래 살려면 몸부터 챙겨야지. 그런데 오늘 저녁은 뭐냐? 검은 콩에 밥, 바나나 으깬 것, 그리고 스튜예요. 소녀는 테라스에서 가져온 음식을 양철 그릇에 담아왔다. 주머니에서 종이에 싼 나이프와 포크, 스푼도 꺼냈다. 이건 누가 주더냐? 마틴이요. 우리 주인 아저씨요. 그래? 그 사람한테 고맙다고 전해야겠다. 제가 이미 전했어요. 할아버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번에 큰 놈을 잡으면 그 사람한테 뱃살이라도 나눠줘야겠다. 노인이 중얼거리듯 말했다. 이번뿐 아니라 그 사람은 여러 번 음식을 챙겨줬어요. 그렇다면 뱃살로는 부족하겠네. 참 고마운 사람이야. 맥주도 2병 주셨어요. 난 깡통 맥주가 제일 좋은데. 알아요. 하지만 오늘은 병맥주예요. 해티 맥주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가 조금 잦아들었다. 그래, 그럼 한 숟갈 먹어볼까? 그러니까요. 아까부터 같이 먹자고 했잖아요. 소년이 다정한 말투로 웃었다. 할아버지가 마음 준비되실 때까지 뚜껑도 안 열고 기다렸어요. 이제 준비됐다. 노인은 담담하게 말했다. 그저 손 씻을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야. 소년은 잠시 노인을 바라보았다.
마을의 공동 우물까지 다녀오려면 꽤 먼데 정말 어디서 손을 씻었을까? 자신이 미처 물을 길어다 드리지 못한 게 마음에 걸렸다. 비누와 수건도 준비해야지. 겨울에 입을 셔츠, 자켓, 신발, 담요도 하나 더 드려야겠다. 소녀는 조용히 다짐했다. 스튜가 정말 맛있구나. 노인이 만족스럽게 말했다. 야구 얘기나 해주세요. 소녀는 괜히 들킨 듯 서둘러 화제를 돌렸다. 아메리칸 리그는 역시 내가 말한 대로 양키즈 팀이 최고지. 노인은 신이 나서 말했다. 그래도 오늘은 졌어요. 소년이 웃으며 말했다.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위대한 디마지오가 있잖니. 금방 다시 일어날 거야. 하지만 다른 선수들도 잘하잖아요. 물론이지. 그렇지만 디마지오가 있으면 게임은 달라지지. 브루클린과 필라델피아가 있는 다른 리그라면 난 브루클린 편이지. 딕 시슬러가 던지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구나. 그때 강타는 정말 멋졌어요. 내가 본 것 중에 제일 길게 쳤을 거예요. 테라스에 나타났던 그때가 기억나니? 난 그를 고기잡이에 데려가고 싶었는데 말이야. 소심해서 말도 못 꺼냈지. 네가 대신 말해보라고 했는데 너도 못했잖니? 맞아요. 그땐 제가 참 바보 같았어요. 마냥 말만 했더라면 우리 평생 자랑거리 하나 생겼을 텐데. 노인은 웃었다. 지금이라도 디마지오를 데리고 나가면 좋겠다. 그도 아버지가 어부였다고 하더라. 우리 마음을 알 거야. 시슬러 아버지도 가난했잖아요. 저 나이 때 이미 메이저리그에서 뛰었고요. 내가 네 나이 땐 배 타고 아프리카까지 갔었지. 해안가에 사자들이 어슬렁거렸어. 알아요. 그 얘기 전에 해주셨잖아요. 그래? 그럼 아프리카 얘기할까? 야구 얘기 계속할까? 야구 얘기요. 소년이 재빠르게 말했다. 그럼 존 제이 맥그로 얘기를 해줄까? 네. 우리 아버진 그가 최고라고 해요. 맞아. 여기 테라스에도 자주 나타났었지. 성질이 고약하고 술 마시면 아주 골치 아팠지만 경마에도 빠져서 주머니엔 항상 말 경주 일람표가 있었어. 소녀는 눈을 반짝였다. 뒤로 쳐도 최고 매니저 아니에요? 둘 다 비슷비슷하지. 하지만 최고의 어부는 할아버지잖아요. 아니야. 나보다 더 훌륭한 어부들도 있어. 아니에요. 소년이 단호하게 말했다. 좋은 어부야 많겠지만 할아버지가 최고라는 건 변함없어요. 노인은 흐뭇한 듯 미소 지었다. 고맙다. 내 말이 기쁘구나. 하지만 너무 큰 놈이 걸려서 내 힘이 모자라는걸. 네가 보게 될까봐 그게 두렵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런 고기는 없어요. 그래도 내가 약할 수도 있지. 그래도 비결도 알고 있고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지. 소년이 그릇을 치우며 말했다. 아침에 새로운 힘이 나도록 이제 푹 주무세요. 이건 테라스로 가져다 놓을게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침엔 내가 깨우마. 할아버지는 내 시계잖아요. 그리고 내 나이도 나를 깨우는 시계지. 노인이 웃으며 말했다. 늙으면 왜 이렇게 잠이 일찍 깨는지 몰라. 영원히 잘 시간이 다가와서 그런가 보다. 글쎄요, 그건 모르겠어요. 소년이 말했다. 그 대신 젊은 사람은 늦잠 자는 거밖에 모른대요. 노인은 작게 웃었다. 그래, 맞아. 내일 꼭 깨울게. 소년은 문을 나서며 말했다. 주인이 깨우는 것보다 할아버지가 깨워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내가 덜 부끄럽거든요. 노인은 다정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잘 자라. 내일 보자꾸나. 소년은 밖으로 나갔다. 그들은 불도 켜지 않은 채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다. 노인은 어둠 속에서 바지를 벗어 베개처럼 말아 신문을 넣고 잠자리에 들었다. 담요로 몸을 감싸고 요 대신 낡은 신문지를 깔아 스프링 위에 누웠다.
노인은 잠들자 곧 어린 시절 아프리카에서 본 풍경을 꿈꾸었다. 길게 휘어진 금빛 해안, 눈부시게 하얀 백사장, 거대한 갈색 산과 절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요즘 노인은 잠만 들면 늘 그 해안에서 사는 듯한 꿈을 꾸었고 파도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다. 꿈속에서도 그는 가판의 타르 냄새, 뱃밥 냄새를 맡았고 아침이면 무태서 불어오는 바람에 섞인 아프리카 냄새를 느꼈다. 언제나 그랬듯 노인은 무태서 오는 산들바람 냄새를 맡을 무렵이면 저절로 깨어나 소년을 깨우러 가곤 했다. 그러나 오늘은 그 바람 냄새가 너무 일찍 찾아왔다. 노인은 꿈속에서도 아직 이른 시각이다라는 걸 느끼고 다시 깊이 잠들려 애썼다. 그리고 바다 위 섬의 흰 봉우리와 카나리아 제도의 항구와 정박장들을 다시 꿈꿨다. 이제 노인은 더 이상 폭풍이나 여자, 큰 사건이나 큰 고기, 싸움, 고된 힘겨름, 아내 같은 꿈은 꾸지 않았다. 오직 자신이 돌아다녔던 바다와 해안, 그리고 해질녘 뛰노는 사자들만을 꿈꿀 뿐이었다. 사자는 마치 고양이 새끼처럼 노을 속에서 장난쳤고 노인은 소년을 사랑하듯 그 사자들을 사랑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소년의 꿈은 한 번도 꾼 적이 없었다. 곧 노인은 잠에서 깨어 열려있는 문 너머로 달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베개 삼았던 바지를 다시 주섬주섬 입었다. 밖으로 나가 오줌을 누고 소년을 깨우러 그 집으로 올라갔다. 새벽 공기가 매서워 몸이 오싹 떨렸지만 노인은 곧 따뜻해지고 힘차게 노를 저을 생각을 하며 미소 지었다. 소년이 사는 집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노인은 맨발로 조용히 들어가 소년이 자는 방으로 다가갔다. 침대 위에 누운 소년의 모습이 희미한 달빛에 뚜렷이 드러났다. 노인은 소년의 발을 살짝 잡고 그대로 기다렸다. 잠시 후 소년이 눈을 떴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자 소년은 의자에 걸쳐둔 바지를 집어들어 침대에 앉은 채 옷을 입었다. 노인이 먼저 밖으로 나가자 소년도 비몽사몽 따라 나왔다. 노인은 소년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다정히 말했다. 너무 일찍 깨운 것 같구나. 미안하다. 아니에요. 소년은 작게 웃었다. 어른이 되면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하는걸요. 그들은 노인의 판잣집까지 나란히 걸어 내려갔다. 어둠 속 길가엔 맨발의 어부들이 저마다 배에 돛대를 옮기느라 분주했다. 노인의 집에 도착하자 소년도 부지런해졌다. 소년은 광주리에 낚싯줄 고리, 갈고리대, 작사를 챙겼고 노인은 돛을 감아 어깨에 맸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소년이 물었다. 이 도구들 먼저 배에 두고 와서 마시자. 이른 새벽 어부들은 늘 한 곳에서 음식을 사 먹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연유통에 담긴 커피를 마셨다. 할아버지, 어젯밤엔 푹 주무셨어요? 소년은 아직 잠이 덜 깬 듯 눈가에 졸음기가 남아 있었다. 그러나 목소리는 점점 또렷해졌다. 응, 잘 잤다, 마놀린. 노인은 소년의 이름을 부르며 미소 지었다. 왠지 오늘은 자신감이 솟는구나. 저도 그래요. 소년도 활짝 웃었다. 이제 정어리랑 할아버지 미끼 가져올게요. 우리 주인 아저씨는 어구를 직접 챙기잖아요. 남이 자기 도구를 만지는 걸 싫어하시죠. 하지만 우리는 다르지. 노인은 조용히 웃었다. 네가 5살 때부터 도구를 나르게 했으니까. 알아요. 소년이 씩씩하게 대답했다. 곧 다녀올게요. 커피 한 잔 더 드세요. 여긴 외상도 되니까요. 소년은 맨발로 산호석길을 통통 뛰어 얼음집으로 향했다. 노인은 연유통에 담긴 커피를 천천히 홀짝였다. 이것이 오늘 하루 그가 먹을 전부라는 걸 알기에 남김없이 마셔두려 했다. 그는 먹는 것에 흥미를 잃은 지 오래였다. 점심은 가져가지 않는 편이 더 좋았다. 배엔 물통 하나만 있으면 하루 종일 거뜬했다. 소년이 신문에 싼 정어리와 싱싱한 미끼 2개를 들고 돌아왔다.
둘은 함께 자갈과 모래의 감촉을 느끼며 배 있는 곳까지 걸어갔다. 노인과 소녀는 말없이 배를 물에 띄웠다. 할아버지, 오늘도 행운을 빌어요. 소년이 말했다. 너도 행운을 빈다. 노인도 웃으며 답했다. 노인은 노를 녹꽂이에 고정하고 녹잇을 물에 밀어 넣었다. 몸을 앞으로 기울여 천천히 어둠을 가르며 항구 밖으로 노를 저었다. 그때쯤 다른 배들도 이미 바다로 나가고 있었다. 달은 산 너머로 지고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노인은 물살을 밀어내는 노의 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가끔 배 위에서 작은 대화 소리도 들려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배들은 고요했다. 배들은 항구를 벗어나면 각자 물고기가 있을 만한 곳으로 흩어졌다. 노인은 오늘은 멀리 나갈 생각이었다. 항구의 냄새를 뒤로하고 맑고 큰 바다의 냄새를 좇아 노를 저었다. 그는 이윽고 어부들이 큰 샘이라 부르는 곳에 다다랐다. 바닷속이 갑자기 깊어지는 지점이라 물살이 부딪혀 소용돌이를 만들고 그곳엔 다양한 고깃대가 몰려들었다. 해초가 반짝이는 인광도 볼 수 있었다. 노인은 어둠 속에서도 날치가 물을 차고 오르는 소리를 들었다. 날치는 그에게 바다에서 가장 친한 친구 같았다. 그는 작은 검은 제비갈매기를 늘 가엽게 여겼다. 그 작고 약한 새들은 파리매나 큰 새들과 달리 바다 위를 떠돌며 먹이를 좀처럼 찾지 못해 늘 배고팠다. 노인은 생각했다. 바다는 때로 너무 잔인하다. 신은 왜 이렇게 연약한 새들을 만들었을까? 바다는 대부분 온화하고 아름답지만 돌연 잔혹해지기도 한다. 그 속에서 저 가엾은 새들이 살아간다니. 그는 바다를 항상 라 마르라 마라고 불렀다. 스페인 사람들이 바다를 애틋하게 부를 때 쓰는 말이었다. 젊은 어부들 가운데는 바다를 경쟁자나 적처럼 생각하며 남성형 엘 마르엘 마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러나 노인에게 바다는 언제나 여자였고 큰 은혜와 선물을 간직한 신비로운 존재였다. 그는 생각했다. 달이 여인에게 영향을 미치듯 바다도 그러한 법이니까. 노인은 잠시도 쉬지 않고 노를 저었다. 배는 일정한 속도를 유지했다. 가끔 해류가 작은 소용돌이를 만들 뿐 바다는 너무나 잔잔해서 노 젓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았다. 조류 덕분에 힘을 3분의 1쯤은 아낄 수 있었다. 동이 트기 시작했을 무렵 노인은 자신이 원래 목표했던 지점보다 훨씬 더 멀리 나와 있음을 깨달았다. 일주일 내내 깊은 바다에서 낚시질을 했지만 매번 빈손이었지. 오늘은 칼고등어나 다랑어떼가 모이는 곳에서 해보자. 어쩌면 큰 놈이 걸려들지도 모르니까. 노인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날이 완전히 밝아오기 전 노인은 노를 놓고 미끼를 꺼냈다. 이제부터는 배를 조류에 맡기기로 했다. 첫 번째 미끼는 40길 수심에 던졌다. 두 번째는 75길,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각각 100길과 125길 깊은 바닷속으로 내렸다. 낚시바늘 몸체는 미끼 고기 속에 깊숙이 숨겨 단단히 꿰맸고 바늘 끝은 신선한 정어리로 감싸 깔끔하게 보이지 않게 했다. 미끼는 머리를 아래로 향한 채 바닷속에서 유혹하고 있었다. 양쪽 눈을 꿰맨 정어리는 마치 반달 모양 화환을 바늘에 씌운 듯 했다. 오늘 준비한 미끼는 누구보다도 훌륭했다. 그 신선한 냄새라면 고기들의 입맛을 자극하고도 남았다. 소년이 준 싱싱한 다랑어 새끼 2마리는 가장 깊은 줄에 달았다. 나머지 줄에는 한 번 썼던 파란 정어리와 노르스름한 연어 수놈을 걸었다. 물 상태가 좋아서 예전 미끼도 문제 없을 것 같았다. 낚싯줄은 연필만큼 굵었고 각각에는 초록 막대기가 매여 있어 고기가 미끼를 조금만 당겨도 물속으로 곧장 잠기도록 되어 있었다. 낚싯줄마다 예비줄도 여럿 연결되어 있어서 고기가 줄을 멀리 끌고 가도 최대 300길까지 따라갈 수 있었다. 노인은 배 옆으로 고개를 내밀고
세 개의 낚싯대가 물속으로 팽팽히 잠겨있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낚싯줄이 원하는 깊이에 곧게 내려앉도록 살짝 노를 저으며 속도를 유지했다. 어느새 동쪽 하늘이 환해졌다. 곧 해가 떠오를 김이었다. 해가 수평선 위로 얼굴을 내밀자 바다 위 이곳저곳에 다른 고깃배들이 보였다. 배들은 대부분 해안 쪽 얕은 바다에 흩어져 있었다. 해가 더욱 높이 오르자 눈부신 햇살이 수면을 뒤덮었다. 물 위로 반사된 빛이 눈을 찌를 듯했다. 노인은 눈을 잠시 감고 천천히 노를 저었다. 가끔 물속을 내려다보았다. 검푸른 물속으로 똑바로 뻗은 낚싯줄이 선명했다. 그는 누구보다 낚싯줄을 곱고 정확히 들이울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어떤 물고기라도 지나가다 미끼를 놓칠 일이 없었다. 다른 어부들은 조류에 줄을 맡기다 보니 100길 아래라고 믿고도 실제로는 60길에 떠 있기도 했다. 나는 항상 정확하지. 그저 운이 없을 뿐이야. 하지만 오늘은 모르지. 운은 새로 오는 법이니까. 다만 운이 오더라도 놓치지 않도록 준비는 완벽해야 해. 해가 뜬 지 2시간이 지나자 동쪽 햇살도 한결 부드러워졌다. 시야에 잡히는 배는 이제 세 척뿐이었다. 그것도 멀리 해안 쪽에 낮게 떠 있었다. 노인은 또 생각했다. 평생 아침해를 똑바로 쳐다본 덕에 눈이 상했나 봐. 그래도 아직은 버틸만해. 저녁에는 눈부셔도 이렇진 않지. 아침에는 참 너무 눈이 시려워. 바로 그때였다. 머리 위로 구남새 한 마리가 길고 검은 날개를 펼쳐 원을 그리며 돌고 있었다. 새는 날개를 활짝 뻗어 비스듬히 몸을 낮췄다가 순식간에 다시 솟아올랐다. 뭔가 봤구나. 노인은 낮게 중얼거렸다. 그냥 먹이를 찾는 게 아니야. 그는 새가 맴도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노를 저었다. 결코 서두르지 않았다. 대신 낚싯줄이 여전히 정확한 깊이에 머물도록 조심스레 조정했다. 잠시 뒤 조류를 가르며 조금 속력을 냈다. 새를 믿고 고기를 쫓을 때만큼은 평소보다 약간 빠르게 움직였다. 그러나 낚시에는 아무 지장이 없을 정도로만 속도를 높였다. 구남새는 더 높이 날았다가 갑자기 날개를 고정한 채 공중에 멈추더니 다시 땅으로 낙하했다. 그때 물 위로 날치 한 마리가 튀어오르더니 필사적으로 수면을 스치듯 날아갔다. 돌고래떼군. 노인은 짧게 혼잣말했다. 큰 놈들이다. 그는 노를 고정하고 배 밑창에서 작은 낚싯줄을 꺼냈다. 철사 낚시거리가 달린 줄에 정어리 한 마리를 꿰어 그물 고리에 단단히 매달았다. 곧 다른 줄에도 정어리를 꿰어 이물 구석에 감아두었다. 그리고 다시 노를 잡았다. 구남새는 물 위를 스치듯 낮게 날며 먹이를 노리고 있었다. 구남새는 날개를 비틀어 해면 가까이 내려앉았다가 헛되이 날치를 노려보고 다시 솟구쳤다. 노인은 큰 돌고래떼가 날치 밑에서 물살을 가르며 달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돌고래는 날치가 도망치다 물속으로 떨어지면 그 순간 잡아먹는다. 큰 돌고래떼가 몰려있으면 날치가 살아남기는 어렵다. 그리고 그 새가 그 큰 날치를 붙잡을 리도 없었다. 너무 빠르고 크기 때문이다. 노인은 날치가 계속 물 밖으로 뛰어오르는 모습과 구남새의 헛된 사냥 시도를 묵묵히 지켜봤다. 곧 돌고래떼는 멀리 사라졌다. 놈들은 민첩해서 따라붙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도 한 마리쯤은 뒤떨어져 있을지도 몰라. 아니면 그 근처에 내 큰 고기가 있겠지. 반드시 있다. 멀리 육지 쪽으로 구름이 산처럼 피어오르고 해안선은 연푸른 산을 등지고 길게 초록빛으로 펼쳐져 있었다. 물빛은 너무 짙어 자줏빛에 가까웠다. 어두운 물속에는 붉은 가루 같은 플랑크톤이 떠 있었고 반사된 햇빛이 물결 위에 기묘한 색채를 만들어냈다. 노인은 낚싯줄이 보이지 않는 깊은 곳까지 곱게 드리워져 있는지 다시 살폈다.
플랑크톤이 많다는 것은 고기가 있다는 뜻이라 기분이 좋았다. 해가 점점 높이 떠올랐고 수평선과 구름 모양으로 보아 오늘 날씨는 틀림없이 좋을 것 같았다. 구남새는 이제 시야 밖으로 사라졌다. 수면 위에는 햇볕에 바랜 해초와 뱃전 가까이에 떠있는 고가래파리만이 반짝였다. 해파리는 자줏빛 반투명한 몸체로 물살에 흔들리며 기포를 만들었다. 그 아래에는 1야드쯤 되는 자줏빛 독세포 실이 물속으로 늘어져 있었다. 아구아말라구나. 노인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참 고약한 계집애 같으니. 노인은 물속을 들여다보며 천천히 노를 저었다. 자줏빛 실 같은 독세포 사이사이로 작은 고기들이 헤엄쳤다. 일부는 해파리가 만든 그림자 밑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그 고기들은 해파리 독에 면역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사람은 아니었다. 노인은 오랜 세월 고기잡이를 하면서 그 끈적한 독세포가 낚싯줄에 묻어 손이나 팔에 닿기만 해도 온나무 진액처럼 부풀어 오르고 종기가 생기곤 했던 걸 잘 알고 있었다. 아구아말라 독은 순식간에 퍼져 채찍 자국처럼 살같이 부어올랐다. 그러나 지금 이 무지갯빛 거품조차 노인에게는 아름다워 보였다. 바다에서 가장 덧없는 존재였지만 노인은 큰 바다거북이 그것을 삼켜버릴 때마다 기분이 좋았다. 거북들은 해파리를 발견하면 망설임 없이 다가가 눈까지 감은 채 섬유질 세포를 몽땅 먹어치웠다. 노인은 거북이 해파리를 씹어 삼키는 모습이 늘 보기 좋았다. 폭풍이 지나간 후 해변을 걸을 때면 곳곳에 널린 해파리들이 단단한 구두창 밑에서 퍽퍽 터지는 소리가 즐거웠다. 노인은 특히 녹색 거북과 대무 거북을 좋아했다. 품이 있고 빠르며 값도 나갔기 때문이다. 반면 둔한 왕바다 거북을 보면 이상한 우정과 함께 약간은 깔보는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노란 등껍질의 독특한 교미 습성, 그리고 그놈들이 눈을 감고 고가래 파리를 먹는 모습이 늘 익숙했다. 한때 노인은 거북잡이 배를 타고 바다를 떠돌았지만 거북을 잔인하게 여긴 적은 없었다. 오히려 모든 거북이 측은했다. 조각배만큼이나 큰 몸집의 무게가 1톤이나 나가는 거대한 거북을 잡아놓아도 몇 시간씩 심장이 멈추지 않는 것을 볼 때면 더욱 그랬다. 사람들은 그저 냉정하게 칼질했지만 노인은 가끔 생각했다. 나도 저 거북처럼 질긴 심장을 가지고 있지. 손발도 마찬가지고. 그는 5월이면 정력제로 거북의 흰알을 먹었다. 9월과 10월 큰 고기를 낳기 위해 힘을 기르는 것이었다. 또 그는 매일 어부들이 모여드는 판잣집에 가서 상어 간유를 한 잔씩 마셨다. 커다란 드럼통에 담겨 누구든 떠먹을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어부들은 그 독특한 맛을 싫어했다. 그래도 간유는 감기에도 듣고 눈에도 좋았다. 노인은 그 맛이 고통스러워도 새벽같이 일어나는 고통보다는 덜했다고 생각했다. 머리 위에서 새가 다시 빙빙 돌고 있었다. 찾았구나. 그는 소리내어 중얼거렸다. 하지만 아까처럼 날치가 물 위로 뛰어오르지도 미끼 고기들이 흩어져 있지도 않았다. 대신 다랑어 새끼 한 마리가 번쩍이며 공중으로 솟았다가 물속으로 곤두박질 쳤다. 햇빛을 받은 다랑어의 은빛 몸통이 번쩍였다. 한 마리가 물속으로 떨어지자 다른 다랑어들도 연달아 뛰어올라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놈들은 물을 뒤흔들며 미끼를 쫓아 길게 솟구쳤다가 다시 수면으로 떨어졌다. 새는 그 미끼 주위를 빙빙 돌며 놓치지 않고 맴돌았다. 저놈들이 조금만 덜 빨랐어도 내가 따라갔을 텐데. 노인은 하얗게 물결이 이는 것을 지켜보았다. 새는 정확한 순간에 날카롭게 내려와 물속으로 주둥이를 찔러 넣었다. 낚시엔 새가 제일 큰 도움이 돼. 노인이 나직이 중얼거렸다. 그때였다. 고물 쪽 낚싯줄 하나가 순간적으로 팽팽해졌다. 노인은 즉시 노를 놓고 줄을 움켜쥐었다.
다랑어 새끼가 몸을 떨며 줄을 잡아당기는 진동이 손끝으로 전해졌다. 줄을 더 잡아당길수록 물속에서 번쩍이는 푸른 잔등이 눈에 들어왔다. 그때 배 위로 번쩍 금빛이 스쳤다. 탄탄한 총알처럼 생긴 다랑어가 멍한 두 눈을 뜬 채 햇빛 아래 누워 있었다. 균형 잡힌 꼬리로 배 바닥을 세차게 두드리며 몸부림쳤다. 노인은 다랑어의 머리를 단숨에 내려쳐 즉사시켰다. 아직 떨고 있는 몸을 고물 구석에 던졌다. 다랑어라 좋은 미끼가 되겠구나. 못해도 10파운드는 나가겠어. 노인은 혼잣말을 하며 흐뭇해했다. 그는 언제부터 혼자 있을 때 소리내어 말하기 시작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다. 예전엔 밤에 고깃배나 거북잡이 배에서 당직을 서며 노래를 부르곤 했다. 아마 소년이 떠난 뒤로 혼잣말을 시작했을 것이다. 함께 있을 때는 필요할 때만 대화를 나눴고 악천후로 갇힐 때나 밤에만 얘기했다. 바다에서는 쓸데없는 말은 삼가야 한다는 게 어부들의 오랜 습관이었다. 남들이 들으면 내가 미친 줄 알겠지. 노인은 중얼거렸다. 그래도 괜찮아. 난 멀쩡하니까. 부자들은 배 위에서도 언제든 말을 걸어주고 야구 얘기를 들려주는 라디오란 친구가 있잖아. 하지만 지금은 야구를 생각할 때가 아니었다. 오직 한 가지 일만 생각해야 했다. 그 일 때문에 살아온 인생이니까. 고깃대가 있다는 건 반드시 큰 놈이 있다는 뜻이었다. 노인은 생각했다. 지금은 다랑어 떼 속 나고자 한 마리를 잡았을 뿐이다. 놈들은 이미 달아나 버렸다. 요즘은 어째 물 위로 떠오르는 놈마다 죄다 빠르다. 동북쪽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이상하다. 날씨가 변하려는 걸까? 그는 고개를 돌렸다. 이제 해안의 초록빛은 보이지 않았다. 눈 덮인 산봉우리 같은 하얗고 푸른 구름만 떠 있었다. 바다는 한층 짙은 색으로 빛났고 물속은 무지갯빛 광선으로 반짝였다. 해가 더 높이 오르자 플랑크톤은 자취를 감췄다. 오직 푸른 물속 깊이 곱게 내려 꽂힌 낚싯줄과 빛의 프리즘만 보였다. 다랑어 떼는 다시 물속 깊이 숨어버렸다. 어부들은 이런 고기를 통틀어 다랑어라 불렀고 시장에 나와서야 제 이름으로 불렀다. 해가 뜨겁게 내리쬐기 시작했다. 노인은 목덜미에 내리쬐는 햇살과 등에 흘러내리는 땀을 느꼈다. 잠깐 배를 띄워놓고 발가락에 줄을 감아두고 눈이라도 붙일까? 그래도 안 돼. 오늘은 85째야. 정신 차리고 낚시를 해야지. 바로 그때였다. 초록 막대기 하나가 물속으로 쑥 잠겼다. 뭐냐? 노인은 눈을 반짝이며 노를 조심히 내려놓았다. 낚싯줄을 잡고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로 감싸쥐었다. 줄을 살짝 들어봤지만 무게감은 없었다. 그러다 다시 줄 끝이 살짝 당겨졌다. 무게라기보단 무언가 건드리는 듯한 미세한 떨림이었다. 노인은 그 느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다. 백길 깊은 물속에서 큰 놈이 정어리 미끼를 물고 살살 당기고 있었다. 거기엔 다랑어 새끼 머리도 달려 있었다. 노인은 왼손으로 줄을 조심스레 풀어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만큼 멀리 나왔으니 틀림없이 큰 놈일 거야. 그래, 먹어라, 어서 먹어다오. 시원한 물속에서 얼마나 싱싱하니. 한 바퀴 더 돌고 와서 남은 미끼까지 다 먹어라. 줄이 손끝에서 부드럽게 풀려나갔다. 고기가 미끼를 살짝살짝 당기는 느낌이 다시 전해졌다. 정어리 머리를 뜯어내는데 애를 먹는 듯했다. 잠시 멈춘 고기는 다시 줄을 당겼다. 그래, 한 바퀴만 더 돌아라. 냄새 맡아봐. 구수하잖니? 실컷 먹어라. 다랑어도 있지 않냐? 단단하고 차가운 살이 맛있지. 노인은 엄지와 검지로 낚싯줄을 꽉 잡았다. 동시에 다른 줄에도 눈길을 뒀다. 고기가 아래 위로 움직일지 모를 일이었다. 그리고 다시 미세한 진동이 손끝으로 전해졌다. 이번엔 틀림없다.
노인은 마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하느님, 이번엔 꼭 물게 해주소서. 하지만 고기는 더 이상 미끼를 물지 않았다. 멀리 떠나버린 것 같았다. 아니야, 가버릴 리가 없어. 아마 한 바퀴 돌고 있을 거야. 의심 많은 놈인가 보지. 그때였다. 낚싯줄이 다시 살짝 떨렸다. 노인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다. 그리고 곧이어 손끝에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하고 무거운 감각이 전해졌다. 고기가 미끼를 삼켰다. 노인은 줄을 풀어주며 엄지와 검지 사이로 대단한 무게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이미 예비줄 한 사리를 다 풀어주고도 모자랐다. 이 녀석 봐라. 노인은 숨을 죽이고 중얼거렸다. 그는 중얼거리다 말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제 미끼를 옆으로 물고 달아나고 있구나. 하지만 곧 한 바퀴 돌아와 미끼를 삼켜버리겠지. 그러나 노인은 그 생각만은 끝까지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좋은 일이란 괜히 떠벌리면 잘 안 된다는 걸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노인은 이놈이 얼마나 큰 고기인지 가늠해 보았다. 어둠 속에서 다랑어를 물고 달아나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때 고기의 움직임이 잠시 멈췄지만 무게는 여전히 묵직했다. 그러다 점점 더 무거워지자 노인은 서둘러 줄을 조금 더 풀었다. 그는 엄지와 검지를 꽉 쥐어 보았다. 고기의 무게가 더욱 깊게 전해지며 줄은 곧장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드디어 삼켰군. 노인은 낮게 중얼거렸다. 이제는 마음 놓고 먹어라. 노인은 손가락 사이로 줄이 부드럽게 풀려나가도록 하며 왼손으로는 끝자락을 예비줄 고리에 단단히 묶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그는 지금 쓰고 있는 사리 외에도 40길짜리 사리를 3개나 더 가지고 있었다. 조금만 더 삼켜라. 그는 주문처럼 속삭였다. 토하지 말고 깊이 삼켜라. 그래야 낚싯바늘이 내 심장을 찌를 수 있지. 그리고 마지막엔 쉽게 떠올라 작살로 찌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는 마음속으로 빌었다. 이제 됐어. 노인은 작게 외친 뒤 두 손에 힘을 주어 줄을 힘껏 끌어당겼다. 한 야드쯤 끌어들인 뒤 몸에 무게를 실어 양팔로 힘껏 연거푸 낚아챘다. 그러나 고기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느릿하게 달아나기 시작했다. 노인은 조금도 끌어올릴 수 없었다. 그가 쓰는 낚싯줄은 무겁고 큰 고기를 낚기 위해 만든 아주 튼튼한 것이었다. 줄이 팽팽해지자 물방울이 튀며 물속에서 쉬쉬하는 소리가 났다. 노인은 노좌석에 버티고 앉아 몸을 뒤로 젖히며 줄을 꼭 쥐었다. 배는 서북쪽을 향해 천천히 끌려가기 시작했다. 고기도 쉼없이 나아갔다. 겉보기에는 잔잔한 바다 위를 느긋하게 달리는 것 같았다. 다른 미끼들도 물속에 있었지만 입질이 없어 건드릴 필요가 없었다. 이럴 때 그 애가 곁에 있었으면. 노인은 낮게 혼잣말했다. 나는 지금 고기한테 끌려가고 있군. 내 몸에 밧줄을 걸어 닷줄 기둥이 된 셈이지. 줄을 3개 당길 수도 있겠지만 그러다 고기가 줄을 끊어버릴지 모르니 조심해야 해. 놈이 필요할 땐 줄을 풀어주고 내가 버틸 땐 온 힘을 다해 잡고 있어야 한다. 그래도 놈이 옆으로만 달리고 바닥으로는 안 내려가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노인은 고기에게 끌려가면서도 쉼없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이어갔다. 만약 녀석이 바닥으로 내려가 버리면 어떻게 하지? 혹시 물속 깊이 가라앉아 죽어버리면 어쩌나? 하지만 뭔가 방법이 있겠지.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는 건 많으니까. 노인은 등에 줄을 메고 물속으로 사선으로 뻗은 줄과 서북쪽으로 나아가는 배를 바라보았다. 잠시 두려움이 스쳤다.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4시간이 지나도 고기는 여전히 묵묵히 배를 끌고 바다 저편으로 나아갔다. 그동안 노인도 줄을 등에 맨 채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노인은 중간에 한 번 몸을 일으켜 배전 너머로 소변을 봤다.
별들을 올려다보며 지금까지 흘러온 방향을 가늠했다. 낚싯줄은 여전히 그의 어깨 위에서 물속으로 곱게 뻗어내려갔다. 마치 바다 위에 떠있는 빛나는 줄무늬 같았다. 이제 그들은 조금 더 천천히 나아가고 있었다. 아바나의 불빛이 희미한 걸 보니 조류가 그들을 동쪽으로 데려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만약 불빛이 완전히 사라지면 더 깊은 동쪽으로 향하는 게 분명했다. 아직은 보이니 몇 시간은 더 괜찮겠지. 노인은 생각했다. 오늘 그랜드리그 경기는 어떻게 되었을까? 배 위에서 라디오로 야구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근사할까? 문득 고기 생각이 다시 떠올랐다. 헛생각 말자. 지금은 고기만 생각해야 해. 그래야 끝까지 이길 수 있어. 그리고는 아무도 듣지 못할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했다. 그 애가 곁에 있었다면 얼마나 든든했을까? 이런 광경도 함께 보고 나를 도와줬을 텐데. 나이가 들수록 혼자는 힘들다는 걸 노인은 새삼 느꼈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이제는 내가 나를 이길 수밖에 없지. 그리고는 중얼거렸다. 힘내자. 다랑어가 상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먹어둬야 한다. 아침이 되면 꼭 먹자. 아무리 입맛이 없어도 잊지 말고. 밤새 돌고래 2마리가 배 주위를 맴돌았다. 물속에서 부딪히고 물을 뿜어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노인은 물을 뿜는 소리만 듣고도 어느 것이 수컷이고 어느 것이 암컷인지 단박에 알아챘다. 착한 녀석들이군. 서로 놀고 장난치고 부러울 만큼 사랑하는구나. 날치도 마찬가지로 우리 형제지. 그러다가 문득 낚은 고기가 불쌍하게 느껴졌다. 이 고기는 정말 이상한 놈이야. 이렇게 큰 놈은 처음이지만 이렇게 묘한 놈도 없었지. 힘도 센데 왜 물 밖으로 뛰어오르지 않을까? 혹시 너무 영리해서 그런 걸까? 노인은 생각했다. 만약 뛰어오르거나 무섭게 돌진해 온다면 나는 당해낼 재간이 없을 거야. 아마 전에 몇 번 낚시를 당해본 적이 있어 싸움법을 아는 걸지도 몰라. 그렇다고 내가 노인이라는 걸 이놈이 알 리는 없겠지. 노인은 새삼 궁금했다. 대체 얼마나 큰 고기일까? 살이 좋으면 꽤나 비싸게 팔 텐데. 녀석의 움직임으로 보아 아마 수컷일 거야. 이 기세로 사람과 겨루다니 대단한 놈이지.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걸까? 혹시 나만큼 필사적인 걸까? 노인은 한때 마를린 한 쌍 중 한 마리를 낚은 적이 있었다. 문득 그때 일이 떠올랐다. 고기들은 언제나 수컷이 암컷을 먼저 먹게 하는 법인데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다. 먼저 미끼를 삼킨 암컷은 낚시에 걸린 공포에 질려 맹렬하고도 필사적으로 저항하다가 결국 지쳐버렸다. 그때 수컷은 끝까지 암컷 곁을 떠나지 않았다. 낚싯줄을 넘나들며 해면을 함께 돌고 있었는데 수컷이 너무 바짝 붙어있는 바람에 노인은 혹시 낚싯줄을 그 꼬리로 끊어버릴까봐 조마조마했다. 그 꼬리는 마치 나처럼 날카롭고 실제로도 나처럼 생겼던 것이다. 노인은 암컷을 갈고리로 끌어올려 몽둥이로 내리쳤다. 사포처럼 거칠고 날카로운 부리를 붙잡고 정수리를 향해 세차게 내리쳤다. 마침내 고기가 거울 뒷면 같은 색으로 변하자 소년이 도와 배 안으로 끌어들였다. 그때까지도 수컷은 여전히 배 곁을 떠나지 않았다. 노인이 낚싯줄을 정리하고 작사를 준비하던 순간 수컷은 암컷을 찾는 듯 공중으로 높이 뛰어올랐다. 그리고 자줏빛 가슴지느러미를 활짝 펼쳐 화려한 무늬를 보여주고는 이내 깊은 물속으로 사라졌다. 참 아름다운 녀석이었지. 그리고 오래도록 곁에 있었어. 노인은 당시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것은 평생 고기잡이를 하면서 본 장면 중 가장 슬픈 광경이었다. 소년도 슬퍼했었고 둘은 그 고기에게 용서를 빌기까지 했다. 그러고 나서 결국 칼질을 했던 것이다. 그 애가 지금 여기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노인은 습관처럼 중얼거리며
이물의 둥근 널빤지에 몸을 기대었다. 어깨를 가로질러 맨 낚싯줄을 통해서 고기의 무게가 또렷하게 전해졌다. 하지만 어차피 걸려든 이상 고기도 어떤 결정을 내려야 했을 것이다. 보통 고기들은 이럴 때 먼 바다, 깊고 어두워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숨어들곤 한다. 그러나 노인은 달랐다. 그는 세상 모든 사람을 제쳐두고라도 이 고기를 찾아 그 바다로 들어가려 했다. 정오부터 지금까지 둘은 오직 서로만이 상대였다. 도움도 구원도 없었다. 나는 어부가 되지 않았어야 했을까? 문득 노인은 생각했다. 그러나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나는 어부가 되기 위해 태어났지. 그건 분명해. 노인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날이 밝으면 꼭 다랑어를 먹자. 잊지 말자. 날이 밝기 조금 전 무언가 뒤쪽 낚싯줄 중 하나에 걸리는 느낌이 들었다. 잠시 후 막대가 부러지는 소리, 그리고 줄이 배전 너머로 마구 풀려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노인은 재빨리 선원용 칼을 빼들고 왼편 어깨로 큰 고기의 중량을 지탱한 채 줄을 끊었다. 그리고 어둠 속을 더듬어 예비사리의 끝자락을 단단히 묶었다. 그는 한 손만으로도 손쉽게 매듭을 지을 줄 알았다. 발로 고정시키며 정교하게 마무리했다. 이제 노인은 6개의 예비줄을 갖게 되었다. 방금 자른 줄에서 2개, 미끼를 따먹고 회수한 줄이 2개, 그리고 처음 갖고 있던 줄까지 모두 정리해 두었다. 날이 밝으면 40길짜리 줄도 회수해서 예비사리에 보태자. 그렇지 않으면 카달로니아산 200길짜리 좋은 줄을 잃게 돼. 하지만 설령줄을 잃는다 해도 다른 고기를 낚느라 이 고기를 놓치는 것보다는 낫다고 그는 생각했다. 도대체 방금 미끼를 따먹은 게 뭐였을까? 마를린일까? 황새치일까? 상어였을까? 노인은 스스로 중얼거렸다. 그 애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이내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지금은 혼자잖아.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이제 마지막 낚싯줄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것까지 끊고 2개의 예비사리를 더 만들어두는 것이 최선이었다. 노인은 주저하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이런 일을 해내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한 번은 갑자기 고기가 몸을 부르르 떨며 요동치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넘어졌고 그 충격에 눈아래가 찢어졌다. 피가 뺨을 타고 흐르다 이내 응고되었다. 노인은 이물 쪽으로 돌아가 줄을 조심스레 옮겼다. 부대를 조절해 어깨에 걸려있던 줄을 다른 부위로 옮겨맸다. 줄을 고정시키고 손을 물에 담가 배의 속도를 가늠했다. 왜 갑자기 요동을 친 걸까? 노인은 생각했다. 낚싯줄이 녀석의 등 위를 스쳤겠지.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내 등이 아픈 것보단 덜하겠지. 그렇다 해도 이 고기가 언제까지나 배를 끌고 갈 수는 없을 것이다. 고기야, 노인은 중얼거렸다. 나는 죽을 때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 녀석도 나와 함께 있을 수밖에 없겠지. 노인은 그렇게 생각하며 동이 트기만을 기다렸다. 날이 밝기 직전 추위가 온몸을 감쌌다. 그는 몸을 데우기 위해 뱃전에 몸을 비볐다. 녀석이 버티는 한 나도 버틸 수 있어. 그는 그렇게 다짐했다. 아침 햇살이 수면을 적실 즈음 낚싯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물속으로 곧장 내려갔다. 배는 여전히 끌려가고 있었다. 해가 이마를 내밀자 햇살이 노인의 어깨를 덮었다. 북쪽을 향하고 있군. 노인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조류가 배를 훨씬 더 동쪽으로 밀고 있었다. 만약 녀석이 그 조류를 따라 돌아선다면 그건 지쳤다는 뜻이었다. 해는 더 높이 떠올랐다. 하지만 고기가 여전히 힘차게 헤엄치는 걸 보아 지치지는 않은 모양이었다. 단 하나 희망적인 징조가 있었다. 낚싯줄의 각도가 조금 더 수평에 가까워졌다. 고기가 더 얕은 곳에서 헤엄치고 있다는 뜻이었다. 하느님, 제발 한 번만 뛰어오르게 해주소서.
노인은 속삭이듯 기도했다. 아직도 줄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제는 뛰어오르게 해서 깊은 바닷속으로 내려가 죽지 않게 해야 합니다. 노인은 줄을 조금 더 당겨보려 했지만 낚싯줄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팽팽한 상태였다. 조금만 더 당기면 끊어질 듯 아슬아슬했다. 노인이 몸을 뒤로 젖혀 살짝 끌어당기자 곧 고기의 반응이 전해졌다. 순간 그는 직감했다. 더 이상 강하게 당겨서는 안 된다. 안 돼. 무리하게 당기면 안 돼. 바늘이 상처를 더 벌려서 녀석이 뛰어오를 때 빠져나갈지도 몰라. 그러면서도 그는 생각했다. 햇살이 좋다. 기분이 한결 나아지는 것 같군. 이번엔 해를 정면으로 보지 않도록 자리를 바꿔야겠다. 줄에는 누런 해초가 엉켜 있었지만 노인은 고기가 그것까지 끌고 간다면 오히려 더 힘이 빠질 거라 생각하니 마음이 놓였다. 그것은 밤에 은은한 빛을 뿜던 모자반 해초였다. 고기야, 너 참 대단하다. 정말 존경스럽다. 그래도 오늘 안으로는 꼭 널 잡고 말겠다. 노인은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속삭였다. 아니, 그게 이루어지길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마침 그때 작은 새 한 마리가 북쪽 하늘에서 배 쪽으로 날아왔다. 휘파람새였다. 새는 파도 위를 낮게 스치며 힘겹게 날아왔다. 노인이 보기에 그 새는 몹시 지쳐 있었다. 이내 배 뒤쪽으로 내려앉더니 노인 주위를 맴돌다 마음이 놓였는지 낚싯줄 위에 조심스레 내려앉았다. 몇 살이니, 꼬마야? 노인은 새에게 말을 걸었다. 혹시 이번이 처음 바다를 건너는 여행이냐? 노인의 말을 듣는 듯 새는 그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그러나 지쳐버린 새는 낚싯줄조차 제대로 살펴볼 기운이 없었다. 가느다란 발로 줄을 꼭 움켜쥔 채 고기가 움직일 때마다 줄과 함께 위아래로 흔들렸다. 괜찮아, 줄은 튼튼하니까. 노인은 다정히 말했다. 근데 간밤에 바람도 없었을 텐데 어쩌다 이렇게 지친 거니? 너 같은 작은 새들은 이 거친 바다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 노인은 문득 생각했다. 곧 매들이 나타나 바다 위로 사냥을 나올 텐데. 그러나 그 말은 새에게 차마 하지 않았다. 곧 스스로 알게 될 테니까. 푹 쉬어라, 작은 친구야. 노인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내서 어디든 마음껏 날아가 보렴. 세상은 넓으니까. 밤새 줄을 붙잡고 버텼더니 노인의 등은 굳어지고 고통이 사무쳤다. 그래서인지 말이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다. 마음에 들면 여기서 함께 살아도 좋다, 작은 새야. 노인은 빙그레 웃었다. 바람이 조금만 더 세게 불면 돛을 올려서 너를 실어보내줄 텐데. 미안하구나. 그래도 넌 내 친구다. 그 순간 고기가 갑자기 몸부림쳤다. 노인은 중심을 잃고 고꾸라질 뻔했으나 반사적으로 발로 버티며 줄을 조금 풀지 않았다면 그대로 바닷속으로 끌려갈 뻔했다. 줄이 휙 당겨질 때 작은 새는 놀라 허공으로 날아올랐다. 그러나 노인은 그마저도 볼 겨를이 없었다. 노인은 조심스레 줄을 살피다가 손바닥에서 피가 흐르는 걸 보고 중얼거렸다. 그래, 녀석도 상처가 났겠지. 노인은 고기의 방향을 조금 바꿔보려고 줄을 살짝 당겨봤다. 팽팽한 줄이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긴장됐지만 노인은 이를 악물고 몸을 뒤로 젖혔다. 이제 네가 내 힘을 느끼는구나. 노인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래도 나도 마찬가지야. 그는 사방을 둘러봤다. 새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조금만 더 쉬고 가지 하고 노인은 아쉬워했다. 그러나 작은 새에게도 앞으로 더 큰 바다를 견뎌야 할 길이 남아있음을 안다. 갑자기 노인은 손에 통증이 밀려오는 걸 느꼈다. 손가락이 굳어버린 것이다. 무거운 줄을 쥐고 있던 손이 쥐가 나서 오그라들었다. 노인은 답답한 듯 굳은 손을 노려봤다. 정말 못 말리는 손이군.
하고 싶으면 마음껏 오그라들어라. 그래봤자 난 멈추지 않는다. 노인은 줄 아래 깊은 바닷속을 바라봤다. 물속에서 고기는 여전히 묵묵히 노인을 끌고 있었다. 이제라도 먹어둬야 손이 풀릴 것 같았다. 그래, 이럴 때는 다랑어나 먹어야지. 노인은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거렸다. 그 아이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소금도 있었으면 더 좋고. 노인은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바닷물에 손을 씻었다. 살짝 담근 손끝에서 피가 물결 따라 길게 풀려나갔다. 배는 파도를 가르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다. 조금은 속도가 줄었군. 노인은 속삭였다. 조금 더 손을 담그고 싶었지만 언제 또 고기가 요동칠지 몰라 몸을 바로 세우고 손을 햇볕에 말렸다. 갈라진 살점은 낚싯줄의 베인 자국이었다. 하지만 싸움이 끝나기 전까지는 손이 필수였다. 그는 이를 잘 알았다. 좋아. 손이 마르자 노인은 다랑어 새끼를 꺼내들었다. 고기를 무릎에 눌러놓고 등을 따라 칼집을 내어 붉은 살점을 발라냈다. 쐐기 모양 고깃점을 6조각으로 나눠 배판 위에 가지런히 놓았다. 나머지 뼈는 바다에 던져버렸다. 한 번에 다 먹기는 무리겠다. 노인은 혼잣말을 하며 살점을 입에 넣었다. 고기는 여전히 묵직하게 줄을 끌어당기고 있었다. 왼손엔 아직도 쥐가 나 있었다. 어쩌자고 이러냐, 손아. 그래도 너 없이는 안 되잖아.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고깃점을 천천히 씹었다. 고기의 단단한 식감과 짙은 맛이 느껴졌다. 소금이나 라임이라도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은 그저 버틸 힘만 있으면 됐다. 손아, 조금만 더 견뎌라. 너 때문에라도 더 먹어야겠다. 노인은 남은 살점을 다 먹어 치우고는 바지에 손을 닦았다. 됐어. 이제 줄은 네가 맞지 않아도 된다. 쥐가 풀릴 때까지 오른팔로만 버틸 거다. 노인은 줄을 발로 밟고 등을 뒤로 젖혀 무게를 견뎠다. 제발 하느님, 이 손만은 풀어주시길. 그는 기도하듯 속삭였다. 그리고 이 고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게 해주세요. 그러나 고기는 차분하고 침착하게 자신의 계획을 하나씩 실행하고 있는 듯했다. 그런데 그 고기의 계획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리고 내 계획은 또 무엇인가? 하지만 이 녀석이 워낙 크니 내 계획을 그의 움직임에 맞춰 임시로 바꿀 수밖에 없다. 놈이 물 밖으로 뛰어오르기만 하면 나는 반드시 그를 죽일 수 있는데 과연 언제까지 물속에 머물 생각일까? 그렇다면 나도 언제까지나 그와 함께 바다 위에 머무를 것이다. 노인은 쥐가 난 손을 바지에 문질러 풀려고 애썼다. 하지만 손은 좀처럼 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해가 나면 펴질 거라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금방 먹은 싱싱한 날다랑어가 소화되고 나면 좋아질 거야. 만일 정말 이 손이 꼭 필요할 때가 온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펴놓고 말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억지로 펴고 싶지 않았다. 노인은 무심코 바다 저편을 바라보았다. 순간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 존재인지 깊이 깨달았다. 그러나 깊고 어두운 물속에서 빛이 분산되는 프리즘 현상과 팽팽하게 뻗은 낚싯줄, 그리고 잔잔한 파동이 이는 바다 표면을 볼 수 있었다. 무역풍 때문에 어디선가 구름이 모여들고 있었다. 앞을 보니 물오리 무리가 하늘을 배경 삼아 뚜렷했다가 흐려졌다가를 반복하고 있었다. 노인은 그 광경을 보며 바다 위에서는 결코 외로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떤 사람들은 작은 배를 타고 육지가 보이지 않는 먼 바다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한다. 노인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물론 갑자기 악천후가 몰아치는 계절엔 두려워할 만도 하다. 그러나 지금은 태풍이 부는 계절이 아니며 만약 태풍만 불지 않는다면 기후는 1년 중 가장 좋은 시기였다. 만약 태풍이 오려고 한다면 바다 위에 있을 때 며칠 전부터 하늘에서 그 징조를 감지할 수 있다.
하지만 육지에서는 무엇을 봐야 할지 몰라 그 징조를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다. 육지가 구름 모양을 바꾸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 구름 모양으로 보아서는 태풍이 올 것 같지 않았다. 하늘에는 아이처럼 부드러운 아이스크림 같은 흰 저군과 9월의 청명한 하늘을 배경으로 펼쳐진 깃털 같은 권층운이 흩어져 있었다. 산들바람이 부는구나. 그는 말했다. 오늘은 고기보다는 나에게 유리한 날씨야. 왼손은 아직도 쥐가 난 상태였기에 노인은 천천히 쥐를 풀려고 애썼다. 이런 상황이 정말 싫었다. 쥐가 난다는 건 자신의 몸이 배신하는 것이었다. 사람들 앞에서 설사하거나 구토하는 것만큼이나 창피한 일이었다. 특히 혼자 있을 때는 더욱 그랬다. 그는 스페인어로 까라뿌레라고 생각했다. 만약 소년이 여기 있었다면 팔을 주물러 근육을 풀어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스스로 풀어야 했다. 그는 오른손에 느껴지는 힘이 달라졌음을 느꼈고 낚싯줄이 물속에서 천천히 위로 올라오는 것도 보았다. 드디어 녀석이 올라오고 있구나. 그는 말했다. 어서 가까이 오거라, 제발. 줄은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올라왔다. 갑자기 배 앞 물결이 소용돌이치며 갈라졌다. 고기가 몸통을 중심으로 양쪽 물을 쏟아냈다. 드디어 녀석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햇빛에 반짝이는 머리와 등은 짙은 자줏빛이었다. 옆구리는 야구 방망이처럼 길고 끝은 쌍날 칼처럼 뾰족했다. 잠깐 물 밖으로 전신을 드러낸 고기는 잠수부처럼 유유히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다. 꼬리가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줄이 재빨리 풀려나갔다. 이 배보다 2피트는 길어 보인다. 노인은 감탄하며 중얼거렸다. 줄이 빠르게 풀려나갔지만 일정한 속도였다. 고기가 당황한 것 같지는 않았다. 노인은 두 손으로 줄이 끊어지지 않을 만큼만 힘껏 당기려 했다. 만약 고기의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 줄이 끊어질지도 몰랐다. 굉장한 녀석이다. 하지만 반드시 잡아야 한다. 노인은 다짐했다. 자신의 힘이 얼마나 되는지, 또 고기가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달아날 수 있는지 절대 알려주지 말아야 했다. 만약 자신이 고기라면 지금 당장 도망치려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지만 고맙게도 고기들은 사람처럼 영리하지 않았다. 물론 어떤 고기는 인간보다 더 우아하고 능력도 있지만 노인은 평생 큰 고기를 많이 봐왔다. 1000파운드가 넘는 것도 여러 번 보았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잡은 적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홀로 육지가 보이지 않는 먼 바다 한가운데서 평생 처음 보는 거대한 고기와 싸우고 있었다. 왼손은 여전히 매의 발톱처럼 오그라져 꼭 붙어 있었다. 그래도 곧 풀리리라 믿었다. 분명 쥐가 풀려서 오른손도 힘을 보탤 것이다. 나에게는 형제 같은 셋이 있다. 바로 저 고기와 내 두 손이다. 그러니 쥐난 손도 언젠가는 풀릴 것이다. 못난 놈처럼 쥐가 난 거라고 중얼거렸다. 고기는 다시 속력을 늦추고 평소와 같은 속도로 헤엄쳤다. 아까 왜 뛰어올랐는지 알 수 없구나. 노인은 생각했다. 고기는 마치 자신이 얼마나 큰지 자랑하려는 듯 뛰어올랐다. 이제 너를 조금은 알 것 같다. 노인은 생각했다. 나도 내가 어떤 인간인지 너에게 보여주고 싶구나. 그러면 너는 내 쥐난 손도 보게 될 거다. 그렇게 되면 난 더 강한 인간으로 보일 거라고 생각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는 생각했다. 의지와 지혜만으로 맞서는 나에게 모든 것을 가진 저 고기가 부럽다고. 노인은 편한 자세로 배 옆에 몸을 기대며 고통을 견뎠다. 고기는 꾸준히 헤엄쳤고 배는 어두운 물을 가르며 천천히 나아갔다. 새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었고 한낮이 되자 왼손의 쥐도 풀렸다. 고기야, 너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다. 노인은 다소 가벼워진 마음으로 어깨에 걸친 부대를 매만지며 줄 위치를 바꿨다. 조금 편안해졌지만 금세 다시 아팠다.
나는 종교인이 아니지만 그는 중얼거렸다. 이 고기를 잡게 해달라고 주기도문 10번, 성모송 10번을 외우겠다. 그리고 만약 잡으면 코브르로 순례를 가겠다. 맹세한다. 그는 기도문을 반복했다. 너무 피곤해 외우기 힘들 때도 있었지만 다시 외우면 자연스럽게 뒷구절이 떠올랐다. 성모송이 주기도문보다 더 쉬웠다.